안장들 반가워요. 조금 이따 인사해 줄게요. 자, 4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회의하기 전에요. 우리 새로 얼굴을 또 소개해야죠. 그 정가연 반장이 집안일 많다고 그렇게 휴가 안 가겠다는 걸 제가 강제로 보내고요. 일주일 동안 보도국에 이서준 기자가 저희와 함께 하게 됐거든요. 좀 많이 좀 도와주고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나 이때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자, 신 반장. 오늘 이제 남북 간에요. 3차 실무국 접촉이 있었잖아요. 회의는 끝났죠? 네, 회의는 끝났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리허설이 시작되니까 사실상 마지막 실무 접촉이었던 셈인데. 아, 맞다. 내일부터 그렇죠. 리허설이군요. 네,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오는지, 이설주 오는지 다 결정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양 반장. 오늘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어지고요. 지금 갑질 의혹에 대한 내사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밝힌 건데요. 이명희 씨,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죠. 그렇죠. 예, 8, 9건의 폭행, 모욕 혐의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에 그래요? 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사실 혐의 확인이 되면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하죠. 소환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지금 시간이 이제 5시 12분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극적으로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현재로.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은 그 접점을 찾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언급을 했는데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이제 선관위가 정한 데드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고치는 일은 불발이 됐다. 아직 몇 시간이 남았지만요. 이제 불발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개헌도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사나흘 정도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반적인 예측이고요. 자,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다뤄보겠지만은 야3당이 그 포털 댓글 조작 논란 관련해서 특검 법안 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은 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 실무회담이 오늘 열렸습니다. 회담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아직은 들어온 소식 없죠? 네,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 반장이 워낙 빠르게 전하니까 신 반장만 믿고 회의를 좀 진행할 테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은 바로 전하는 걸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말 사이 보도됐던 북한의 핵동결 조치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다.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정치부회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6월 개헌 데드라인을 맞은 국회 상황,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상황은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녹록지는 않지만요. 그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 밀수 논란과 지방선거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드루킹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야3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내걸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도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드루킹 특검연대에 나선 야3당, 그리고 이에 반발하고 있는 여당 등 국회 소식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늘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헌정특위 전문위원실에서는 27일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법조항의 문구만 바꾸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국회만 제대로 가동이 되면 되는 건데 그 마음먹기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사실 야권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6월 개헌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드루킹 사건이 터졌고 야권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각자 방식대로 정부 여당에 대응하며 각계 전투를 펼치던 야권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한 테이블에 앉은 건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주선한 건 박주선 대표였습니다. 이름값을 톡톡히 한 것 같고요. 이 어색어색한 분위기를 깨버린 아이스 브레이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청와대 전화해보는 모습이 아주 연예계 돌아다녔어요. 안당 모임은 제일 연장되는 그렇게 아니도 안 해도 돼. 오늘 예정된 회동 시각은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우리 다정회 가족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어느 모임이든 꼭 제 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는 친구들 한두 명이 있죠. 야3당 지도부도 6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 5분 늦는다. 5분 늦는다니까? 김동철 대표 이야기하는데 금방 오시네. 지금 한번 안 되셨나요? 아이고, 좀 늦어서 미안해. 네, 보신 것처럼 6명이 나란히 서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낯설게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그럴 법도 한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향해 내부 총질하다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며 배신자 집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당도 마찬가지였죠. 반성, 회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고 후한무치하다고 생각됩니다. 탈진한 색깔론과 막말로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됐습니다. 오늘 야3당은 하나로 뭉쳤는데요. 우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특검이 수용이 되어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석을 더하면 160석으로 재적 의원 과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야3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의원총회 결과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으키려 했고 검경 수사가 먼저라는 지도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야3당의 주장은 일방적인 정치 공세 쇼라며 국회 정상화와 특검법을 연계하는 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무슨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그 학생으로서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학용품 안 챙겨주면 무슨 저 과목 자기가 원하는 거 넣어주지 않으면 학교 안 가겠다는 거하고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비판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마저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춰 대선 불복 대열에 합류한 건 유감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평화당 입장 들어보시죠.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간의 금전이 오간 사실까지 드러나고 김 의원의 거짓말 행진은 끝이 없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수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일주일째 천방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야3당이 한뜻으로 나선 것이야말로 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특검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당 민주당이 피해갈 수 없는 엄혹한 이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부한다면은 앞으로
야권 공조하에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야3당이 특검법과 국민투표법의 딜을 제시한 가운데 청와대는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필요하다면 내일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야3당 드루킹 특검 요구, 민주당 정치공세쇼 거부입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요. 오늘 남북 간에 그 3차 실무 접촉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최 반장이 지금 이제 발제하고 있는 동안에 속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최 반장 발제 잘 못 들었는데 그 속보 내용을 먼저 간단히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신 반장 발제 때 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요. 자, 일단 그 남과 북이 경호, 의전, 보도 관련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 남북 정상이 27일 오전에 첫 만남을 갖고 그날 이제 공식 환영식도 있고요. 만찬을 같이 한답니다. 환영 만찬까지 같이 하니까 그날은 정치부회의도 뭐 특집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고요. 그 북측 구역부터 이제 오늘이 이제 경호, 의전 또 보도 관련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북측 구역부터 그 우리 남측 기자들이 취재하는 지금 생중계하기로 됐으니까요. 취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오늘 전격적으로 양측이 좀 합의했다는 그런 속보가 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저희가 그 리허설을 한다는 얘기를 아까 신 반장이 했잖아요. 그 25일에는 남북이 함께 합동 리허설을 한답니다. 그 북한에 지금 김창선이라고 그 국무위원회 부장이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25일 이제 김창선 부장 등이 참여하는 이제 북측 대표단하고 우리 측 대표단하고 같이 이제 리허설을 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요. 청와대에서 지금 아마 부가 설명을 더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신 반장 발제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오늘 그 아까 최 반장 발제를 들어봤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3당이 그 모처럼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의 그 댓글 조작 사건, 뭐 소위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 그 민주당은 정치공세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오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국회의장하고요 원내대표단이 회동을 했잖아요. 어땠어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뭐 국회의장 주재한 주례 회동에서도요. 뭐 여야가 특검 도입, 국민투표법 처리 놓고 역시 충돌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법정 시한을 맞아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면서 국민투표법은 다른 과제와 연계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야당은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투표법 처리에 야당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차버리는 것이고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략적으로 개헌 문제를 다루는 정치 세력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죄짓는 일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의 특검법 발의 자체를 갖다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입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불법 대선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라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4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전국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야가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내대표단 회동에서요, 제일 난감한 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두 당이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은 했지만요, 이 반장. 그 드루킹 특검을 놓고서는 정의당과 그 두 당, 그러니까 정의당과 평화당의 의견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민주평화당은 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연대를 해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의당은 경찰 수사를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3당 회동 때 민평당 장병환 원내대표는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회동에 참석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추경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라면서 국회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두 당의 연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지만 두 당 모두 애초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때부터 사안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개별적인 행동을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생각이 났어요. 손흥민 선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엄청 많이 듣고 엄청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죠? 이거 누구 닮았는데 하는 생각을 아까부터 계속 했거든요, 제가. 자, 그렇고요. 앞서 야 3당이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제안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 반장, 특검 외에도요,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한 거죠? 네, 일단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대표와 원내대표 6명은요, 특검을 공동 발의하기로 하고 특검이 수용이 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도 공동으로 요구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헌과 관련한 야3당의 입장도 밝혔는데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다면서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또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과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이제 드루킹 사건 자체를 놓고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진실 공방과 별개로요. 포털 개선책을 둘러싼 얘기도 지금 논의도 한창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구조 왜곡이 이번 댓글 조작을 낳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이 뉴스 아웃링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기사를 공급할 경우에 포털이 직접 기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사를 클릭하면은 언론사 사이트로 기사를 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자 한 명 없이 말하자면 뉴스 장사를 하면서 취재하는 기자 한 명 없이 취재한 뉴스를 이용해서 인링크를 운용을 하면서 돈은 포털이 벌고 있다. 홍 대표는 또 네이버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난 대선의 불법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국가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갤럽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이 한국갤럽의 편파적인 여론조사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갤럽은 사실상 갤럽과 갤럽 가족들로부터 이름을 강탈해 간 것이다. 이름을 강탈해 간 누군가가 그 이름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 조사를 수행한다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국 갤럽에서 보내온 서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전에도 갤럽 조사를 몇 번 문제 삼은 적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요, 양 반장? 지금 이제 민주당은요, 야3당이 특검법과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를 연계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한 거죠. 이렇게 수용 의사를 내비치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요. 그러면서 이 야3당이 드루킹 사건을 이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을 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결시키는 대선 불복 대열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저희는 규탄하는 입장을 갖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이렇게 몰아가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야3당이 공조에 나서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이 한층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야3당 의석수를 더하면 160석으로 제적 과반이 넘죠. 또 야3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거나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올라간 전례가 없다라고 했지만 오늘 야3당 공조가 확정된 후에는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해서 기존과 다소 달라진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정세균 의장이요,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오늘 오후에 만난 자리에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그 해외 출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물러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국외 출장을 가는 걸 뭐 사실상 전면 금지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네, 앞서 정 의장이 관련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 맞아요. 그 얘기를 밝혔습니다. 외부 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익 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하다면 선관위와 권익의 의견을 참조해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심사위를 구성해 사전에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사후 평가를 하는 등 지속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한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네. 네. 자, 그렇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번 다뤘었는데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2013년에 이어서 삼성을 오늘 다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이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그룹이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를 해왔는지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재고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고발 대상에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 등 전현직 관계자 39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드러난 문건들을 지적을 하면서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게 무노조 경영 신화를 만들어왔는지 밝혀지고 있고 노조 파괴 전략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오늘이 이제 선관위가 정한 이제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입니다. 오늘이 이제 6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국민투표법 처리는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정치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저희가 속보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더 전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야 3당 드루킹 특검법 공동 발의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속보를 전하기도 했지만요.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참석자 등을 결정할 마지막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평화 분위기 역시 무르익고 있죠. 북한이 핵실험 중지 및 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서 우리 군도 2년 3개월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사회의 K-팝 열풍, 이달 초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동포인데 왜 모르겠냐면서 레드벨벳과 악수를 나눈 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도 궁금증은 남습니다. 도대체 북한에선 어떻게 남조선 날라리풍을 접하는 걸까요? 2000년대 들어 북한 사회엔 중국 접경 지역을 통해 K-팝 음원과 한국 드라마 DVD가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경로는 바로 대북 확성기입니다. 우리 군 심리전단은 하루 2시간에서 6시간씩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상 또 유행가요를 소개하는 방송을 내보냅니다. 특히 최근 선곡에는 러블리즈의 아추, AOA의 심쿵해 등 걸그룹 노래가 많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목숨을 걸고 판문점을 넘어온 귀순병사도 걸그룹 사랑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소녀시대 씨가 락 버전이 있고요. 인디밴드에서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리지널 걸그룹이 부른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효과가 꽤 큰 모양입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각종 남북회담에서 방송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2015년 방송 재개 때는 고사포를 쏘면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오늘 우리 군이 2년 3개월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국방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공공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 중지 및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군이 화답의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그간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초과되는 곧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긍정적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도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 폐기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의 선행 조치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평화적 비핵화의 기로에 선 한반도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쟁을 멈춰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핵과 전쟁 걱정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도 정부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자, 주변국들의 반응도 속속 전해지고 있죠. 먼저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에 좋은 뉴스가 들려왔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베리 굿.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북한 문제의 결론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으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게 다 내 공이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가짜뉴스 NBC에 쫄린 눈을 한 앵커는 미국이 너무 많은 걸 포기한 반면 북한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와우,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북한은 비핵화와 시설 폐쇄, 실험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졸린 눈을 한 앵커, 혹시 정치부 회의를 보는 건 아니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긴 가보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성과 아니냐, 좀 알아줘라, 이런 이야기를 한 셈인 겁니다. 맞습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도 북한이 핵 동결과 새로운 전략 노선을 선언한 것도 모두 엄청난 일임엔 틀림없습니다. 자, 회담 D-4일. 남북은 오늘 판문점 통일각에서 회담 당일 일정과 동선, 또 배석자 등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26일엔 당일 일정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리허설도 세 차례 진행할 예정이죠. 그리고 나면 대망의 정상회담 당일입니다. 자, 청와대도 분주하긴 매한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바로 전날까지 실전 대비 모의 회담을 수차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명 가계무샤, 그러니까 대역과 대화를 주고받고 분석하는 김대중 대통령실, 그리고 참모진과 1대1 토론으로 화법을 연구하는 노무현 대통령실, 이 둘 중에서 투자의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D-4일 마지막 실무회담 종료입니다. 네, 마지막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아까 속보로 전했지만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말이에요. 최 반장, 지난주에 남북 간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개통이 됐잖아요. 네.
한라인 통화, 그러니까 직통 통화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뭐 아직 통화를 했다라고 들어온 소식은 없는데요.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논의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첫 통화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27일 회담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도 미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 반장 생각에는 어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첫 통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오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그래요? 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집권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빙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고 관측이 나왔었는데 어허.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뭐 아직 미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추 대표는 뭐 좀 그럼 내일이네요. 기대를 담은 소망이었다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내일이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내일 같아요. 아슬아슬한 예측이시죠. 제 느낌에 그래요. 저도 내일 내일 같아요. 일단 오늘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밤이 있지만요. 자, 그리고요, 그 실무회담 관련해서는 아까 그 결론 난 부분을 그 제가 속보로 좀 전했는데 그 뭐 다시 한번 이따가 뭐 자막은 나갈 거고요. 그 청와대 관계자가 뭐 추가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설주,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의 방남 관련해서는 관심은 되게 높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마 결정은 된 것 같은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한 모든 뭐 할 얘기 있어요? 모든 브리핑은 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이 언제예요? 목요일이죠? 네, 네. 목요일에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하고요. 그 지금 이제 실무 회담은 다 끝났답니다. 오늘 이제 최종 합의가 된 거고요. 고위급 회담은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고위급 회담 그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고위급 회담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5일에 남북이 합동으로 리허설을 맞아요.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에 그 김창선 그러니까 지금 실무회담 국무위부장 북측 대표고 대탄장이죠, 일종의 그렇죠. 단장. 그 예. 국무위원회 부장인데 이번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맞아요. 그 승진을 승진했잖아요. 했잖아요. 파격적으로. 실세잖아요, 실세. 그래서 사실상 남북 합동 리허설이 뭐 일종의 고위급 회담의 역할을 할 그럴 가능성도 수도 있겠네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리허설을 우리는 3번 하고 북한은 1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4일, 26일 이렇게 두 번을 하기로 했는데 25일에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총 3번을 글쎄요, 하게 우리는 되는 3번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렇고요. 어쨌든 뭐 오늘 실무 합의 내용을 양측이 이제 문서로 만들어서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좋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그 지난 주말에 그 북한이 이제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핵실험 중단 또 핵실험장 폐기를 전격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도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소개했지만은 그 대북 확성기 중단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양측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북한이 핵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 조치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중단 카드로 화답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 중단이 2년 3개월 만인가 그렇죠, 이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부터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1972년 7.4 공동성명 그리고 2015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이 남북 간 합의 후에 대북 방송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문 대통령이 그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선언 이후에 중간 점검 회의를 소집했었잖아요. 맞아요. 직접 주재했잖아요. 네, 아마 이 북한이 워낙 확성기 방송을 좀 껄끄러워하고 뭐 그동안 뭐 조준 타격까지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선의를 보여줬다. 뭐 그런 전격적인 결정을 이 주말 회의에서 내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요. 기대도 커지고 있고 또 국제사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 폐기가 아닌 동결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을 또 두고서 그 끝까지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중한 낙관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 직후 아까 뭐 에어포스 원에 타면서도 굿, 베리 굿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굿뉴스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결론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으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최대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요. 특히 과거 비핵화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일제히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 주한미대사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것으로 알려진 빅터 차 교수는요. 북한의 발표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핵
보유국 선언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내한한 미 국무부 손턴 차관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또 천혜성 통일부 차관 등과 오늘 회동을 가졌는데요. 손턴 차관보는 이번 주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빅 위크이자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보여주기에 매우 중요하고 좋은 시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예정된 회담들에서 북한이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역시 신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총리는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이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この動きが、核大量破壊兵器のそしてミサイルの、完全、検証可能、不可逆的な廃止につながっていくかどうかです。それをしっかりと注視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이번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발언인 셈인데 방미 중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북한은 이 핵 실험장 포기의 대가로 국제사회의 자금을 받았지만 실험을 계속했다면서 이 핵 검증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환영 기류가 더 강합니다. 중국 외교부 룩항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결정은 한반도 정세의 진일 보안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해결 과정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 성의를 표시할 차례라면서 대북 독자 제재를 즉각 취소하고 안보리 제재도 부분 철회 및 전면 취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미회담 장소는 북한이 원하는 곳으로 해야 한다면서 베이징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3번 리허설을 하고요. 북한은 1번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 리허설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남북 정상회담 리허설 국면에 들어선다.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신 반장이 소개했던 대역, 옛날에 말하면 가게무샤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모의 회담을 하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모든 발언이 다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중요하겠네요. 가능성을 염두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어떻게 그러네요. 움직일지까지 미리 좀 시나리오를 짜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걸음걸이 이런 것도 되게 그렇죠.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리허설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모의회담 전례를 좀 살펴보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게무사, 그러니까 대역이랑 실전처럼 대화를 주고받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대역 리허설을 세우는 대신에 참모진과 1대1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화법을 연구했었다고 하는데 이 문 대통령은 후자의 방식,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식으로 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연습 파트너로서는 정치부의 팀만한 팀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3차 실무회담 종료, 대북 확성기 중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걸 두고 나비 효과라고 불러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저 물 한 번 끼얹었을 뿐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온 집안에 화를 불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말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물투척 사건 관련해서 조현민 전무 또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만에 복귀한 조현아 사장의 동반 퇴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성난 기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 모습이죠.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이 조양호 회장 사과문 뉴스통에서 대강 어떤 내용인지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여식이 일으킨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나의 잘못이다. 사죄 말씀 드립니다. 라고 구구절절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현아, 조현민 두 자매를 퇴진시키고 이 전문 경영인 체제 안착을 위해서 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임명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 조 회장의 이런 사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별로 없습니다. 조 에밀리 리씨 물투척 사건 보도된 지 열흘 만에 나온 또 관세청 압수수색이
없었어도 과연 이런 사과를 했을까 싶을 정도의 이 등 떠밀려 하는 사과,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그 두 딸, 세상 조용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시킬 것 뻔한 데다 이 자신의 최측근을 전문 경영인으로 앉히는 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것이죠. 자, 당장 정치권은요, 조 회장 사과문이 나오자 더 격앙된 반응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조전무의 폭력 사건을 비롯해서 항공법 위반, 조 씨 일가의 밀수 행각, 호텔 공사비 30억 횡령 등 드러난 혐의만 보아도 이미 이들은 재벌 일가가 아니라 범죄 소굴입니다. 자, 조양호 회장 일가 첩첩산중입니다. 먼저 경찰. 네,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했는데 이 폭행 혐의 받고 있는 조 에밀리 리 씨 이번 주에 소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또 어머니 이명희 씨 역시 지금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죠. 자, 다음은 국세청. 자, 지난 금요일과 오늘 조금 전에 관세청이 조 회장 일가 자택, 사무실 전부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죠. 역시나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에는 있지만 관세 신고는 되지 않은 명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관세 포탈이죠. 자, 관세청 역시 이 관세 포탈 혐의가 확인이 되면 총수 일가 소환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조 회장 일가에 대한 폭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장 일가가 타는 비행기 항상 새 비행기로 배정을 하는가 하면 특별하게 그 청소까지 실시했다는 겁니다. 자, 현직 정비사들 증언도 있는데 이 회장 일가가 비행을 위해서, 회장 일가의 비행을 위해서 다른 비행기에 있던 새 부품을 가져다가 쓴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1등석 좌석까지 다른 비행기에 있던 거를 뽑아다가 새 것을 뽑아다가 갈아 끼웠다는 겁니다. 자,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안전을 기대하고 비행기 탔던 고객들, 그야말로 호구였던 셈입니다. 좌우지간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 가족들만 안전하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대한항공의 입장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홍보실 직원들이 증언하는 거 거의 모든 폭로 내용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 조양호 회장이 집무실 방음시설 공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회장실 문이 틈이 있어서 실리콘으로 그 공간을 조금 메우는 정도였을 뿐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해명을 했습니다. 자, 때문일까요? 세간에서는 대한항공 홍보실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서 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할 때는 그냥 사실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자, 다음은 드루킹 관련 소식입니다. 자, 리얼미터가 오늘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나, 특검을 도입해야 하나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52.4%가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 수사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38.1%에 머물렀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검찰에서 밝히면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는 부분 잘 아는데 그걸 왜 우리가 은폐를 하겠느냐 하면서 엄정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자, 수사 인력도 과거 디도스 사건 때 수준으로 대폭 증원했다는 것이죠. 자,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JTBC 미니 시리즈 금토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직전에 방송됐던 미스티, 여전히 기억하실 겁니다. 김남주 씨가 열연했던 JBC죠. JBC 고혜란 앵커, 정말 배우 김남주 필모그래피에 영원히 남을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였다는데, 자, 뜬금없이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서울 송파을 재선거 출마한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가 고혜란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고혜란과 나는 비슷한 것 같다.
일에 대한 자부심과 철칙,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낀다. 나도 그렇게 일했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김남주 씨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남주 씨 얘기는 어땠을까요? 미스티 종방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 JTBC 안나경 아나운서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뉴스룸 애청자이다 보니 손석희 사장님을 은연중에 따라하게 된 것 같다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아니 저렇게 끝내면 어떡해요. 이거 관계가 애매해지네요. 그죠? 김남주 씨 얘기하고 배현진 지금 뭐죠? 직함이 최고 후보라고 하면 되겠죠. 후보 네. 배현진 후보. 네, 자 복잡합니다. 자 그렇고요. 저는 한진그룹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응을 보면서 그 관세청의 행보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오늘도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하고요. 조 회장 일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진행했잖아요. 자, 관세청이 이제 대기업 일가에 대해서 압수수색 나가는 거는 뭐 거의 처음은 아닐 텐데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누구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원래 이 기관이 좀 전례 없던 일, 드문 일을 할 때는 기관장이 누구냐 이게 맞아요.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중요해요. 네. 김영문 관세청장인데요. 검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남고 12년 후배이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에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관세청은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연루 의혹으로 좀 홍역을 알았었죠.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문제로 말입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을 개혁하려면 검사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돼서 김 청장이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에 대한항공이 또 좀 조용했잖아요. 일가 쪽에서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두 딸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여론은 냉랭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다뤘고요. 어제도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에도 다시 슬그머니 딸을 복귀시키는 등 달라진 게 없다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더 여론이 냉랭한 것 같아요. 네, 당장 동생 때문에 엉겹결에 이번에 물러나게 된 조현아 사장의 경우가 그렇죠.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내려놨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얼마 전에 카로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를 했었잖아요. 지금 조치도 바로 그런 전례가 있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회사 정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이 된 때는 이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 임원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한진그룹 역시 그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총 걸기를 한 모양새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요. 오너 일가의 비리 제보를 받는가 하면요. 오프라인 집회도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의뢰 반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만든 이 비밀 채팅방이자 제보방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 일주일도 안 돼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내용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주목되는 거는 오프라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전체 이미지 추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는 회사 구성원들이 자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 단계니까 오프라인 집회가 실제로 열릴지 안 열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뭘 요구하는 집회를 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입니다. 퇴진. 예, 퇴근 이후 직원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한다는 건데 외부 단체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진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드루킹 사건 속보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드루킹 경찰 수사 관련해서는요. 부실한 수사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예, 일단 경찰이 어제 드루킹 근거지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압수수색인데 한 달 전인 3월 21일 1차 압수수색 때는 출판사 CCTV 주변에 CCTV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갔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CCTV를 확보하는 거는 수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이고요. 또 지난 20일에는 드루킹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이버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그것이 이제 수사 개시 70일 만이었고
뭐 언론 보도가 나간 지 한 며칠 뒤였죠. 결국 그 경공모 회원들에게 그 드루킹 일당들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장 관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릅나무 출판사에 몰래 들어가서 양주를 훔친 절도범이 검거됐다면서요? 네, 그 출판사 건물의 입주자 A 씨가요. 지난 18일부터 무려 3차례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서 절도를 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관리 노력 너무 부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모 언론사 기자도 함께 무단으로 들어간 정황이 확인이 돼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언론사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결과가 나올 거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당 기자에 대해서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일단 조사 중이라니까 저희가 뭐 사실관계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고 만약에 경찰 쪽에서 속보가 나오면은 저희가 그때 뭐 언론사 이름도 공개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경찰 쪽에서는 은폐 의혹 또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철성 청장 오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 과정을 전달하는 부분이 부실했다는 점은 청장으로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 보강을 통해 정면 돌파 의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이 청장 수사팀 인원을 36명으로 증원했다고 했는데 사이버 사건에 36명이나 투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디도스 사건 때 수사 인력이 4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늘린 겁니다. 오늘 그 경찰 내부 게시판에요, 최 반장. 그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 팀장이었던가요? 뭐 그 직접 글을 올려서 정정당당히 수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올린 거죠? 네, 이 서울청 사이버 수사팀 김진석 경감인데요. 오늘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희 모든 직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정말 밤낮 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여러분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할 직원은 한 명도 없다라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떳떳하게 수사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을 해달라는 그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하고요. 드루킹이 500만 원의 금전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이제 그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드루킹이 이 부분을 가지고 김경수 의원을 협박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달에 이제 김경수 의원한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 보좌관 한모 씨와의 500만 원 금전 거래 사실을 언급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죠.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전 보좌관 한모 씨는 지난해 대선 이후 김 씨 드루킹으로부터 돈 5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그러니까 돈을 돌려준 시점은 드루킹이 체포된 직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한 전 보좌관을 조만간 소환해서 500만 원 성격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좀 알아봤지만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특검 관련 논의가 지금 한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이제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수사팀도 확대하고 그 수사에 공을 좀 들이는 그런 모양새예요. 초반에 이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많아서 아마 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은 저희가 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언론사 기자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건 내일 다시 한번 속보를 좀 챙겨보죠.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경찰 관세청 한진 총수 일가 전방위 압박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준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도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강 전선 그리고 낙동강 전선을 위주로 해서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17곳, 자유한국당은 호남을 뺀 14곳, 바른미래당은 5곳의 광역단체장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한강이 흐르는 서울과 낙동강이 흐르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드루킹 사건에 휘말린 김경수 의원이 출마한 경남도지사 선거가 특히 핫해졌습니다. 핫해진 경남, 제가 직접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여야가 이 경남도지사직을 걸고 다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면서 이곳 경남은 6.1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궁금한 건
과연 드루킹 사건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드루킹 언급을 피했습니다. 경남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이번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발표했던 내용에 좀 국한해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태우 전 의원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그런 문제가 저는 해소되어서 중앙 논리가 이 지방선거에 경남의 정책선거에 오히려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이 빨리 제거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남부 내륙철도 임기 내 착공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김태우 전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집중해서 돌고 있습니다. 경남 선거의 최대 쟁점은 드루킹보단 경제 같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드루킹 사건 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경수 의원이 김태우 전 의원을 9%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의 선거 전략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른 두 낙동강 벨트인 부산과 울산도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인사들을 내세웠고 한국당은 현직 시장들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전국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서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지켜내서 전국의 반전을 노리는 한국당, 두 정당 모두 이 부울경, 낙동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또 다른 곳, 한강이 흐르는 서울에서는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3파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경남과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드루킹, 남북 정상회담 등 중앙 정치 이슈가 중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박 시장은 현직 메리트를 10분 살리고 있습니다. 경선에 승리하자마자 서울시정에 바로 복귀를 했는데 복귀 첫 일정 남북 정상회담 지원 점검회의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큰 전환점을 가져갈 거거든요. 이런 회담 체계가 그 정례화한다든지 바라건대 양도시에 상주 대표부 같은 게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서울광장의 한반도 모양을 형성하기도 했죠. 김 전 지사와 안 위원장은 드루킹 사건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규탄하는 비상의원총회를 국회 본관 앞 천막과 청와대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 김 전 지사는 이 두 군데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안 위원장도 후보 확정 다음 날 첫 공식 일정으로 이 바른미래당의 드루킹 사건 규탄 농성장을 방문했죠. 이번 댓글 공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 김경수 의원 모두 다가 댓글 공작 비리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서 사이버 공간 자체를 비리와 공작으로 조작해서 청와대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당황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에 대해 모르는 척하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라고 시침이 되지만 하루가 다르게 추악한 범죄 행위의 윤곽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두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두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애초부터 나온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드루킹 공조를 약속하면서 선거연대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이죠. 김 전 지사는 보수 선명성을 강조해서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고 안 위원장은 중도 표심까지 포괄하는 표의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모두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를 쟁점화하고 있는 이 서울시장 선거. 중앙 정치 이슈에 따라 서울시장 판세도 변화가 생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 확정, 중앙 정치 이슈 지방선거 쟁점화될까입니다. 네, 전 또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가 있는 줄 알고 잠깐 딴짓하려고 그랬는데 끝났네요. 자, 대진표도 이제 확정이 됐고요. 선거 분위기도 물씬 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이서준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면요, 경남, 서울
뭐 약간 선거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 반장. 네, 그래서 뭐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다, 뭐 정작 지방 이슈는 실종이 됐다 등 지방선거 때마다 나오는 지적들입니다. 이 때문에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 적도 있긴 한데요. 뭐 이번에도 여당은 남북 정상회담이 호재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고 또 야당은 드루킹 사건을 쟁점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선거 초반이어서 중앙 정치 이슈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을지는 아직 가늠이 안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은 그 성과에 따라 그리고 드루킹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서울시장 후보 3명을 다뤄봤는데요. 최 반장. 그 시장 후보가 더 있죠? 서울시장 후보. 네, 일단 뭐 소수 정당에서도 지금 후보를 낸 상태인데요. 일단 뭐 원내 정당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의당에서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김종민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서울시장 선거 구도를 4파전으로 만들겠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원내 정당이죠. 그 민중당에서는 김진숙 후보가 출마를 했고 대한애국당에서는 인지연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뭐 공약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가 낸 그 공약을 교통 공약을 아까 보니까요. 그 올림픽대로라든가 88도로라든지 뭐 강변북로 같은 것들을 전부 지하로 만들겠다고 아까 공약이 돼 있더라고요. 지상은 뭐 공원처럼 다시 만들고요.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오늘 뭐 아까 오늘이 아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이제 치러지잖아요. 뭐 규모로 봤을 때 미니 총선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죠. 그렇습니다. 1당 민주당과 2당 자유한국당 의석 차이가 3석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보선 11군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원내 1당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참 오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이 반장. 어떤 내용이에요? 예, 기자들은 이 천안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나보다 하고서는 갔는데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예, 기자회견의 주요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당 최고 지도부로부터 6.13 지방선거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언행의 무거움과 그 무서움을 느껴야 합니다. 큰 꿈은 연탄가스처럼, 누가 연탄가스 옛날에 얘기했죠? 큰 꿈은 연탄가스처럼 슬며시 찾아오지 찾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6.13 지방선거 후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재보궐 출마 선언이 아닌 불출마 선언이었고 대신 이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홍 대표의 언행도 직간접적으로 지적을 했죠. 연탄가스처럼 당권의 꿈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홍 대표가 반기를 드는 당 중진 의원들을 연탄가스로 비유한 거를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반장, 홍준표 대표가요.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또 지역이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인천 이렇게 총 6곳입니다. 홍 대표는 이 6곳을 지켜내지 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당 내에선 홍 대표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에 다시 당선되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임기가 2019년이면 끝이 나는데 다시 당선이 되면 총선이 열리는 2020년까지 늘어나서 총선 때도 공천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이완구 전 총리가 이 당권 경쟁 상대로 등장하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양 반장, 서울이나 PK 지역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 호남 쪽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60%, 70% 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전국에서는. 근데 뭐 호남은 90%에 육박하다 보니까 예. 여야가 뭐 부딪히지 않고 있어서 좀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전라남북도 도지사 후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도 도지사 후보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여당인 민주당만 시끌시끌한데요. 추미애 대표가 이 광주 서구갑 재보궐에 박혜자 전 의원 여성 몫으로 전략공천하려 하자 전대협 4기 의장 출신인 송갑석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을 지원하는 이 386 운동권 그룹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도 추미애 대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었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보도 보니까요. 지금 이제 선거철 모임 참석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 성격의 모임에 잘못 참석해서 그 공짜로 식사 등을 대접받으면요. 몇 배, 몇십 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답니다.
한번 도심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 확정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결국 사퇴까지 하게 됐지만 이른바 조 씨 일가의 갑질에 대한 폭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스타트업 기업으로 알려진 셀레브의 임상훈 대표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임 대표는 사임까지 하게 됐습니다. 셀레브는 페이스북 구독자가 110만 명에 이르는 동영상 컨텐츠 제작사인데요. 35살의 임 대표는 주목받는 청년 CEO로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셀레브의 전 직원이었던 A씨가 SNS에 올린 글이 보도가 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A씨가 폭로한 내용을 보면요. 여직원에게 15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뭘 했는지 대답해보라고 하고 자신을 미친 개라고 부르는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얼음을 던져 입술을 터뜨리고 또 룸사롱에 가서 여직원 옆에 여자를 앉히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제작진이 A씨와 직접 통화를 가졌는데요. 퇴사한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저는 셀레브를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몸과 마음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임상훈 대표님이 컨퍼런스에 나가서 열정이나 청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노하게 되고 그 이중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이라는 곳에 소개되시면서 저는 그분이 탈모범이 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 개인 SNS를 통해서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상훈 대표는 주말 동안 사과의 글을 올리고 21일엔 페이스북에 사퇴의 글까지 올렸습니다. 임상훈입니다. 셀레브 대표직을 사임합니다. 셀레브 대표로서 역할은 끝났지만 이번에 깨닫게 된 저의 부덕함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풀어가야 할 끝나지 않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실을 폭로한 A씨는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다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은 자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임상훈 대표님이 여직원을 룸사롱에 동석하게 하는 등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하신 것도 맞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고성과 욕설 그리고 여직원은 아예 대놓고 뽑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노동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법을 어기는 일도 있었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룸사롱에 너무 집중하는 언론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느꼈고요. 한편 조현민 대한항공 부사장 갑질 보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소기업은 더 심한 갑질이 있어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한 중소기업의 직원은 사장이 종이컵에 든 음료를 얼굴에 뿌리거나 지방대 출신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에선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언론이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폭로를 할 경우에 고발자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서 폭로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민간 기업의 내부의 일이라고만 넘길 일이 아니라 갑질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골프 여제 박인비 세계 1위 탈환 비결인입니다. 박인비 선수가 LPGA LA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2년 6개월 만의 쾌거죠. 그런데 주변에선 그렇게 좋아하는데 정작 박 선수는 순위에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세계 1위보다 좋은 골프를 하는 것이다는 소감도 밝혔습니다. 남이 아닌 나와의 냉정한 승부 그리고 담대함이 박 선수를 다시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반장 할만해요? 네. 긴장되지? 네. 저녁 사줄게. 저녁이나 먹읍시다. 네.